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대구에서 수원으로 이사와서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아는 선배는 원래 대구에서 살다가 먼저 수원으로 와 있었고 지금은 결혼도 해서 아기들도 3명이나 키우고 돈도 잘 벌고 살고 있습니다. 이 형님은 원래 대구에 있다가 부산 이곳저곳 갔다가 정말 마지막으로 수원으로 올라와서 자리를 잡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수원 혹시 정자동이라고 아시나요? 그쪽에 방을 얻고 정말 쓰러져가는 집을 하나 얻어서 점심때 볶음밥을 곱빼기로 시켜놓고 배고파도 꾹 참다가 저녁에 먹고 살고 했답니다. 술 같은 거 먹고 싶으면 집에서 반찬이랑 먹고 말이죠. 이야기 들어보니 참 정말 악으로 깡으로 살았더군요. 그래서 지금은 아주 잘 살고 있답니다. 전에 들은 이야기를 들은 선배 입장으로 말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부산에서 사업을 쫄딱 말아먹고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수원을 올라왔습니다. 이미 밑바닥까지 찍어봤었던 경험이 있는지라 수원에 올라와서 처음 초심으로 일했던 그때를 생각하면서 사업 자금 조금을 남겨두고 자는 것 먹는 것 빼고는 돈 안 쓴다는 집념하에 방을 구했습니다. 이곳저곳 몇 군데를 알아본 결과 조금 마음에 드는 곳은 터무니없이 비쌌고 너무 싼 곳은 정말 바퀴벌레와 쥐가 득실할 것 같은 그런 집이었습니다. 나름 돈은 없었어도 깔끔한 걸 좋아하는 터라 저런 곳은 너무 싫었기에 며칠간은 여관 생활을 전전긍긍하며 방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방 구하러 다니다가 담배를 한 개 피우고 커피를 한 잔 먹고 있었는데 전봇대에 붙어있는 전단지가 저의 눈에 들어오더군요. 즉시 입주 가능 보증금 50만원, 월 10만원. 반지하지만 깔끔하고 냉장고랑 텔레비전은 있습니다. 금방이라도 떨어질 듯이 낡은 용지였지만 그 문구가 제 눈에 확실히 들어왔습니다. 급하게 담배를 끄고 혹시라도 나갈 새라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기요 혹시 거기 반지하방 나갔습니까? 상냥한 주인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안 나갔어요. 아직 있어요. 길을 물어 집을 찾은 나는 상냥한 주인 아주머니의 안내를 받아 집을 구경하고 방 하나 거실 하나 주방까지 그 가격대에 절대 구할 수 없는 그 방을 계약했습니다. 여기 너무 마음에 듭니다. 바로 계약할게요. 횡재를 했다는 마음에 가져온 짐과 몇 가지 살림살이를 풀고 집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니 저 수원에 집 구했어요. 너무 염려 마시고 여기서 꼭 성공해서 효도할 테니 걱정 마시고 계세요. 그렇게 어머니께 안부를 전하고 배는 고팠지만 내 집을 마련했다는 꿈만 같은 생각에 그날은 그대로 잠이 들었습니다. 처음 집에 들어오자마자 나에게는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만 좋았던 것 한 가지는 이제 집도 마련했고 다행히 직장도 나름 가까웠기 때문에 30분 정도 잠을 더 잘 수 있다는 것. 비록 한 가지였지만 그 한 가지라도 나에게는 너무나도 큰 행복이었습니다. 새벽 6시에 출근 오후 6시 퇴근. 노동이 힘들었기에 집에 오면 TV를 잠깐 보다 잠드는 게 나의 일과였고 하루였습니다. 그렇게 2, 3일을 지냈는데 정말 다 좋았는데 한 가지 거슬리는 것이 있다면 쥐가 사는지 밤마다 찍찍대는 쥐 소리가 너무나도 듣기 싫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께 물어보니 주택이라서 어쩔 수 없다고 하고 그래도 방은 깨끗하니 방에는 들어올 일이 없다며 나를 안심시켰습니다. 잘 때 민감한 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나의 머릿속에 생각이 든 게 하나 있었습니다. 고양이. 이거 하나면 된다. 밥을 대충 먹고 이리저리 전화를 돌렸습니다. 친구에게 선배에게 후배에게 고양이 한 마리만 줄 수 없냐고. 고양이 분양해달라고. 하지만 주위에는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도 없었을 뿐더러 다들 지방에 있는지라 있다고 해도 데리러 가는 게 너무도 부담되고 동물병원이나 샵에 가니 가격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이리저리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반지하의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주 작은 소리로 툭툭툭. 난 뭐지? 하면서 창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한참 통화를 하고 있을 무렵 약 10분 정도 지났을까? 또다시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 툭툭툭. 당시 오랫동안 통화를 하고 있었던 터라 그다지 신경은 쓰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수소문을 하여 아는 후배와 통화를 하다가 좋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녀석의 이야기는 그랬습니다. 형님 고양이 있잖아요. 도둑 고양이. 그 새끼 있잖아요.
주택 같은 곳 보면 밤마다 우는데 그거 어미가 버리고 가서 혼자 살려달라고 우는 거래요. 아는 친구도 그렇게 우는 새끼 고양이 한 마리 집으로 데리고 와서 키운다고 하던데 사진 보내준 것 보니까 너무 귀엽던데요. 주사 맞히고 사료만 잘 먹여도 일반 고양이보다 더 예쁘게 잘 커요. 형님 동네에 고양이 많이 살 것 같은데 한번 찾아보세요. 그렇게 후배에게 고맙다는 말을 연신하며 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벌써 같으면 잠이 올 시간이었는데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고양이 생각에 어떻게 잡을까, 어떻게 찾을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그렇게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누워서 TV를 보고 있었는데 잠시 후 반지하의 창문에서 무언가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렇다 내가 그렇게 찾았던 고양이 울음소리였습니다. 그것도 고양이에 대해 잘 모르는 나도 확실하게 분간할 수 있는가 태어난 아기 고양이 울음소리. 그래 이렇게 나에게도 이런 작은 행운이 찾아오는 건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며 고양이를 찾기에 나섰습니다. 문을 열면서 나는 말했다. 나비야 거기 있어. 아빠가 지금 데리러 갈 테니까. 집에서 나갈 때까지 어린 고양이는 배가 고팠는지 계속 영영하며 울고 있었고 12시가 지난 시간인지라 앞이 잘 보이진 않았지만 고양이 울음소리를 따라 조금씩 이동을 했습니다. 금방이라도 가까워질 것 같았던 고양이 울음소리. 하지만 내가 다가가려 할 때마다 형체는 보이지 않지만 멀어지는 고양이, 또다시 들려오는 고양이 울음소리. 그렇게 고양이를 1시간 정도 찾아 헤매다가 시간도 오래되었고 다음날 출근 걱정에 포기하기로 하고 집으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집으로 가는 길에는 아까 들렸던 그 고양이의 울음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나는 집으로 향했고 너무나도 걷고 있었던 터라 덥기도 했고 집 앞에 있는 편의점에서 생수 한 통을 들이키며 담배 한 모금을 들이켰습니다. 나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처음부터 쉽게 잡힐 리는 없지. 아직 시간은 많으니까 좌절하지 말자. 그렇게 담배 한 개피를 피고 대문을 열고 반지하인 우리 집의 문을 열었습니다. 너무나도 피곤했던 터라 바로 씻지도 않고 잘 생각에 그냥 거실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으려는 찰나 반쯤 열린 방으로 눈에 띄는 게 있었는데 창문이 반쯤 열려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누가 열어놨지? 절대 문을 열어놓지 않고 나갔는데 주인 아주머니가 열어놓았나? 피곤해 너무나도 지쳤던 터라 누가 열어놨건 신경 쓸 생각도 없었고 신경을 쓰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나는 왠지 찝찝한 마음에 그냥 그대로 가서 창문을 닫으려고 방 안으로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창문에 문을 닫으려는 찰나 갑자기 등골이 서늘해지면서 등에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뒤쪽에 무언가 있는 듯 했습니다. 나는 용기를 내어서 뒤로 고개를 돌렸는데 내 눈에 들어온 것은 여자가 엎드린 자세로 마치 고양이 흉내를 내듯이 손과 발을 바닥에 붙인 채로 나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아기 고양이 울음소리를 내며 그 광경을 목격한 나는 그대로 혼절했습니다. 다음날 깨어난 나는 그대로 짐을 싸고 아주머니와 오랫동안 실랑이 끝에 보증금을 50만원과 월세 10만원을 되돌려받고 옷과 간단한 짐을 싸고 그 집을 떠났습니다. 그 집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알고 싶지도 않았고 생각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 고양이 울음소리 흉내를 내는 여자를 생각하면 아직도 등골이 서늘합니다. 한번 생각해보라. 형체를 알 수 없는 그것이 엎드린 채로 고양이 흉내를 내고 있다고 생각하면 내 생각엔 아마도 전화통화를 들은 그 알 수 없는 정체의 무언가가 나를 골려주려고 한 행동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이야기, 군인 아파트 괴담. 중서 부부가 전방에 전근을 가면서 군인 아파트를 배정받아 이사를 갔대. 군인 아파트는 대부분 직급이 높을수록 고급이고 직급이 낮을수록 낡고 오래된 아파트래. 이 사람은 막 중사로 진급하고 아파트로 이사를 오게 됐는데 역시나 지은 지 15년이나 된 낡은 아파트였습니다. 물론 국가에서 제공해 주는 거라서 부담은 없었겠지. 부인은 불만이 많았지만 어떻게 하겠어? 남편이 일하는 곳이 전방으로 배치돼서 할 수 없이 따라왔으니까. 그렇게 몇 달이 지난 후 남편이 숙직을 서게 됐나 봅니다. 부인은 아파트에서 처음으로 아기와 단둘이 보내게 되었어요. 밤 9시 정도 돼서 먼저 아기를 재우고 부인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욕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고 해요.
샤워기 소리하고 사람 음성 비슷한 소리가 들린대요. 부인은 TV 볼륨을 줄이고 조용히 귀를 기울였대요. 그런데 아무런 소리도 안 들린다는 거예요. 자기가 혹시 잘못 들었나 싶어서 다시 볼륨을 높이고 TV를 보고 있는데 30분 정도 지났을까? 욕실 쪽에서 여보 속옷 좀 갖다 줄래? 이런 여자 말소리가 선명하게 들렸대요. 부인은 너무 놀라서 바로 욕실 문을 활짝 열었더니 왠지 모를 여자가 욕탕에 물을 받아놓고 누워 있더군요. 부인은 너무 놀라서 떨리는 음성으로 누구세요? 라고 물었나 봅니다. 그러자 여자가 고개를 획 돌리면서 시익 웃었는데 두 눈이 푹 파여서 눈동자가 뻥 뚫린 채로 그러는 댁은 누구세요? 라고 했대요. 부인은 그날 그 자리에서 기절을 하고 다음날 남편이 돌아오자마자 그 얘기를 했대요. 하지만 남편은 농담처럼 그냥 웃어넘기고 다음날 출근을 했나 봅니다. 남편은 점심 무렵에 동료 장교들이랑 식당에서 점심을 먹으면서 그런 얘기를 우스개 소리로 했나 봅니다. 그런데 한 동료가 약간 심각한 표정으로 그 집에 예전부터 이상한 소문이 있었다는 거예요. 전임 장교가 그 집에서 살다가 장교는 훈련 중에 사고로 죽고 부인은 그 충격으로 자고 있는 아기 옆에 아기를 잘 돌봐달라는 편지에 한 장을 써놓고 욕실에서 동맥을 끊고 자살을 했다는 거예요. 남편은 너무 놀라서 그 자리에서 바로 부인한테 전화를 하고 잘 있는지 묻고는 퇴근하자마자 집으로 갔대요. 하나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더니 거실에 불이 꺼져 있는 채 안방 쪽에서 부인이 아기한테 동화책을 읽어주는 말소리가 들렸대요. 남편은 그제서야 안심을 하고 거실 불을 켜고 안방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왠지 모를 여자가 두 눈이 뻥 뚫린 채로 아기를 안고 있더군요. 부인은 옆에 기절한 채 쓰러져 있었고 세 번째 이야기, 꿈. 현재 직장에 다니는 보통 남성입니다. 이 이야기는 10년 이상 제가 고등학생 때 이야기입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저는 장례식장에서 부조금을 넣는 통 앞에서 조문을 오는 분들께 인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일가 친척분들이 상을 봐주셨고 저는 가끔 심부름이나 하며 3일장을 치르는 중이었죠. 발인 전날 밤까지 꼬박 22시간 동안 장을 지키다 너무 피곤하여 잠깐 쪽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잠깐 동안 눈을 붙인 뒤 아버지와 교대하려고 갔는데 아무도 없었습니다. 상집에 저만 홀로 있었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별 생각 없었습니다. 그저 며칠 동안 씻지 못해 찝찝한 몸만 극적이며 매점을 향했습니다. 매점으로 가는 길은 상가집 바로 왼쪽 코너로 돌면 나오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매점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이 돌아갔는데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상가집에 고인이 모셔진 관이 사라지고 모든 장례 도구가 사라진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없다는 걸 그제서야 이상하게 여긴 저는 휴대폰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제 휴대폰은 어디에도 없고 근처에 아무도 없어 당황하던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건 꿈인가? 꿈인 것 같은데 몇 초 정도 지났을까요? 몸이 뜨거워지다가 갑자기 눈을 떠보니 정말 꿈이었습니다. 저는 부조통 옆 구석에서 쪽잠을 자고 있었고 깨고 난 뒤 찝찝한 마음에 세안을 하러 화장실로 갔습니다. 화장실은 어둑어둑한데 불이 다 된 모양입니다. 비누가 없어 수돗물에 대충 세수를 하고 거울을 보는데 뒤에 한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세수를 1분 정도 한 터라 죄송한 마음에 금방 자리를 피해드리고 휴지를 찾으러 변기 쪽으로 갔는데 텅 비어 있었습니다. 대충 옷으로 닦으려고 셔츠를 걷는데 옆에 남자분이 손수건을 건네주셨습니다. 세수를 해서 얼굴을 보니 뭐해 괜찮다고 거절한 뒤 다시 장례식장으로 가려는데 남자분이 제 손에 손수건을 건네시곤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대충 얼굴을 훔치고 손수건을 돌려드리러 나왔는데 그 남자는 사라졌습니다. 별 생각 없이 주머니에 손수건을 집어넣고 저는 다시 장례식장으로 향했습니다. 다음날 발인을 하고 선산에서 머물다 집으로 갔습니다. 집에서 밀린 잠을 자려고 샤워를 하고 바로 침대로 향했습니다. 몇 분 안 돼서 바로 골아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잠이 들다 몽롱한 기분이 들면서 무언가 불편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누군가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 눈을 슬며시 떴을 때 장례식장에서 봤던 그 남자분이 저를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소리를 지르려 하는데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남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를 보며 오싹한 미소만 지을 뿐. 몸이 움직이는지 확인하려 했지만 피곤했던 몸은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동자만 깜빡일 뿐.
저는 발가락부터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몸이 움직이는 걸 확인하곤 이불을 박차고 방에서 나왔습니다. 무조건 부모님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방에 계신 할머니에게 부둥켜 안기며 닭똥 같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저 포근한 그 품에서 점차 안정을 취해갈 때쯤 할머니는 제 주머니에 있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쳐주신 뒤 조용히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저는 아직 무서움이 남아 따라 나가려고 하는 순간 그 순간 뭔가 잘못된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습니다. 아니 사실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저 너무 반가운 마음에 너무 그리운 마음에 돌아가신 할머니였다는 걸 알았으면서 그렇게 다시 기절하듯 시간이 가버렸습니다. 눈을 뜨자 장례식장 안에서 저는 졸고 있었고 갑자기 불안한 마음에 바지 주머니를 막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 할머니 휴대폰이 들어 있었습니다. 나중에 발인을 할 때 장지에 할머니 휴대폰을 같이 묻었습니다. 고인이 죽기 전까지 지니고 있었거나 평소 자주 사용하였던 유품은 절대로 몸에 지녀선 안 됩니다. 세 번째 이야기, 신내림. 어릴 적 직업이 군인인 작은 외삼촌이 있었는데 초등학교를 갓 입학한 시점에 외삼촌이 어디서 여자를 데리고 와 결혼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하고 문제없이 시간이 흐르다 외사촌 동생도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가 클수록 이목구비도 뚜렷하고 아주 예쁘게 컸는데 이 아이가 말을 하게 될 즈음에 친척들끼리 만나는 자리에서 가끔 혼잣말을 하거나 허공을 멍하게 쳐다보는 경우도 있어 조금 꺼림칙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사건이 터졌습니다. 어느 날 외삼촌이 이혼을 하겠다고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나중에 이유를 들어보니 외숙모라는 사람이 원래가 무당인데 자신이 무당임을 속이고 외삼촌을 만나 결혼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이가 커가면서 그 외숙모란 사람이 보기에 이 아이도 신내림을 받아야겠구나 싶어 어차피 이대로 두면 들킬 것 같아 늦기 전에 외삼촌에게 사실을 말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자신을 속이고 사기 결혼까지 한 데다가 하나밖에 없는 딸내미를 무당으로 만들려 한다는 생각에 분노한 외삼촌은 곧바로 아이를 데리고 나와 이혼 통보를 합니다. 결국 법원까지 가게 되고 사기 결혼이 인정되어 다행히 양육권은 외삼촌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때 외숙모란 사람이 이대로 가만히 있을 줄 아냐며 결국은 내 딸 내한테로 오게 되어 있다고 저주를 퍼붓고는 어딘가로 떠났다고 합니다. 결국 군인인 외삼촌은 일을 나가 있는 동안에 누나 집에 아이를 맡겨놓게 됩니다. 그렇게 같이 지내는데 몇 가지 이상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중학생인 그 누나가 학습지를 풀고 있는데 그 아이가 언니 나랑 놀자 하고 옆에서 귀찮게 하였답니다. 그래서 이거 다 풀어야 한다고 하자 이거 다 풀면 놀아주는 거야? 라고 묻더니 중학교 2학년 과정의 수학 문제를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펜을 짚고는 이거 하면서 정답을 표기하더랍니다. 누나는 어이가 없어서 정답지를 들춰보니 초등학교는커녕 유치원도 다녀본 적이 없는 그 아이가 표기한 정답이 모조리 맞는 것이었습니다. 놀란 누나는 어떻게 알았냐고 하니 아무것도 모른다는 표정으로 그냥 그거일 것 같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짧은 기간이지만 같이 살면서 가끔 닫혀있는 문을 향해 혼자 인사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인사하냐고 물었더니 우리 엄마가 어른한테는 인사하는 거랬어 라고 하며 할아버지한테 인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집엔 누나 가족밖에 없었는데 말입니다. 이렇게 조금은 소름 돋는 일들이 있으면서도 잘 지냈다고 하는데 어느 날 외삼촌이 군대에서 쉬는 날 동료들과 평상에서 잠이 들었는데 그대로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평소에 직업 군인이다 보니 일반인보다 훨씬 자기 관리가 철저하고 운동도 좋아하셔서 건강은 장난 아니셨던 분인데 저렇게 돌아가시니 일가 친척들 전부 어이없다는 반응이었죠. 일부는 그 외숙모가 저주를 한 거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외삼촌의 장례식을 조용하게 치르려고 하는데 어떻게 듣고 왔는지 그 외숙모란 사람이 찾아와서 아이를 데리고 떠났다고 합니다. 아이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어떻게 막을 수도 없는 입장이라 아이를 데려가는 걸 안타깝게 지켜만 봤다고 합니다. 이후 그렇게 소식이 끊기고 한 5년 뒤쯤 집으로 전화가 와서 누나네 어머님이 받으셨다고 합니다. 받자마자 이몽라고 하면서 약간은 서름에 받친 목소리였다고 하네요. 잘 지냈냐고 묻자 너무 보고 싶다면서 울먹이더랬습니다. 그래서 언제든 찾아오라고 하는데 수화기 저편에서 큰 소리로 안 끊어 인연이 누구한테 전화하는 거야? 라는 소리와 함께 전화가 끊어졌다고 합니다. 네 번째 이야기, 냄새.
당시 고등학생이던 나는 같은 반의 M과 함께 쇼핑하러 가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 시간이 5분 정도 지날 즈음 M이 왔습니다. 어디부터 갈까? 우선 맥도날드에서 뭐라도 먹을래? 그렇게 서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어디선가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저기 음식물 쓰레기 같은 냄새 나지 않아? 나는 M에게 물었습니다. 그래, 나는 잘 모르겠는데. M이 그렇게 말하자 나도 더 캐묻기 애매해서 그 이상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일단 맥도날드나 가자. 그렇게 말하고 M은 먼저 걸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등을 돌린 M의 코트에 달린 후드가 조금 더러워져 있었습니다. 하얀 후드 앞쪽에 갈색의 얼룩이 져 있었습니다. 여기 더러워져 있어. 나는 M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이거 어제 세탁한 옷인데 이걸로 좀 닦아주지 않을래? M은 얼룩을 보고는 울상이 되어서 가방에서 물티슈를 꺼냈습니다. 나는 얼룩을 닦아주기 위해 후드에 손을 뻗었습니다. 그런데 후드를 잡은 순간 손에 물컹거리는 이상한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깜짝 놀란 나는 후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후드 안에는 작은 덩어리가 들어있었습니다. 자세히 보자 색이 갈색으로 변한 고깃 덩어리 같았습니다. 그것을 M에게 말하자 M은 울상이 되어서 빨리 버려줘 라고 징징댔습니다. 솔직히 나라고 기분이 좋지는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그것을 꺼내서 곧바로 옆에 있는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그때는 우리 둘 모두 누가 장난이라도 친 걸까? 라고 생각할 뿐이었습니다. 나는 M과 쇼핑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오자 아버지가 신문을 읽고 계셨습니다. 어제 이 동네에서 누가 투신 자살을 했나 보다. 기분 나빠. 전철에 뛰어든 거예요. 그렇게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며 나는 신문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나는 신문을 본 것을 후회했습니다. M네 집은 사고가 난 선로 바로 옆에 있는 집이었습니다. 내가 잡아서 버렸던 그 고깃 덩어리는 어쩌면 5번째 이야기, 전화. A, B, C 3명이 졸업여행 삼아 애인의 집 별장으로 놀러가게 되었습니다. 별장에서 돌아가기 전날 3명은 밤 늦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A의 말에 따르면 낮에 주변에서 여자아이를 만나 별장의 전화번호를 가르쳐 줬다는 것이었습니다. A는 다른 2명에게 조롱당하면서도 전화를 받았습니다. 자신이 만났던 여자아이와는 다른 사람 같다고 생각한 A는 누구세요? 라고 물었지만 수화기에서는 당신 10초? 라는 말만 반복될 뿐이었습니다. 기분이 나빠진 A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누구냐고 묻는 친구들에게 A는 전화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여자 목소리로 계속 당신 10초? 라고 말하고 있었어. 무슨 테이프를 빨리 감는 것처럼 지지직거려서 중간 내용은 안 들리더라고. 모두 기분이 나빴지만 결국 장난 전화라는 결론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돌아가는 날 A는 혼자 별장에 남아 며칠 더 있기로 하고 비와 심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C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A가 바다에 빠져 죽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C는 서서히 A를 잊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거의 연락이 없던 B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그리운 친구의 연락에 기뻐하던 C였지만 아무래도 B의 김새가 이상했습니다. 우리가 바다에 갔을 때 기억나냐? 그때 A한테 이상한 전화가 왔었잖아. 그 전화 나한테도 왔어. 나 이제 죽는 걸까? A는 그 전화 받고 나서 죽었었지. 약속한 날 먼저 도착한 C는 B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B는 좀처럼 오지 않았습니다. 걱정이 된 C는 B에게 전화를 해봤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날 B는 약속 장소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C는 B가 약속 장소에 오던 도중 교통사고로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전화를 받는 것이 두려워진 C는 전화가 걸려와도 자동 응답기가 밖에서 직접 전화를 받는 것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도록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C도 그 이상한 전화에 관해 잊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C는 막 사귀기 시작한 여자친구와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C는 그녀와 오랫동안 전화를 하고 다음날 약속을 잡은 다음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러나 수화기를 내려놓자마자 곧바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C는 여자친구가 무엇인가 말할 것을 잊어버렸다고 생각하고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당신 10초? C는 초조해졌습니다. 그 전화다. 이봐, 누구야? 장난은 그만둬. C는 두려워하면서도 전화를 끊으면 자신도 죽을 거라는 생각에 계속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몇 시간이 지났을까요?
어느덧 창 밖에서는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시의 체력도 한계에 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무렵부터 전화의 지지직거리는 부분이 서서히 천천히 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10초? 지지직거리는 부분은 조금씩 사람의 목소리와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분명하게 목소리가 들리게 되었습니다. 당신 죽고 싶죠? 나는 죽고 싶지 않아. 죽고 싶지 않다고. 시가 그렇게 외친 순간 전화는 끊어졌습니다. 그 이후 시는 건강하게 살고 있다고 합니다. 6번째 이야기, 악수. 어느덧 8년이나 지난 이야기입니다. 나는 그 무렵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야간 대학에 다니는 고학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가 끝날 무렵이면 이미 늦은 밤이었습니다. 평소라면 다음날 일어날 것을 생각하고 일찍 집에 돌아가 그대로 뻗었겠지만 그날은 마침 토요일이었습니다. 다음 날은 쉬는 날이니까 오랜만에 여유를 가지고 비척비척 자전거 페달을 밟고 있었습니다. 돌아가는 길은 길이라 하기도 힘들 정도로 안전한 시골길이어서 거의 논두렁을 지나가는 수준이었습니다. 꽤 기분 나쁜 길이었습니다. 상상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나무도 잠들 정도로 늦은 오밤중에 혼자서 그 넓은 시골길을 달리는 것입니다. 게다가 주변에는 마네킹의 목을 잘라다 붙인 진짜 같은 허수아비가 내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 무렵에는 어느 정도 익숙해져서 무시하고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돌아가는 도중 문득 평상시라면 쳐다보지도 않을 자판기에 눈이 멈췄습니다. 간만에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목은 그다지 마르지 않았지만 하나 마시고 가기로 했습니다. 시골에나 있을 법한 낡은 자판기였습니다. 유명한 브랜드의 음료수는 하나도 없고 길쭉한 캔에 담긴 음료수 1색이었습니다. 거기다가 당첨되면 하나 더 준다는 제비뽑기가 붙어 있었습니다. 시대에 뒤떨어진 놈이구나 싶었습니다. 고장난 형광등의 지지직거리는 소리가 귀에 거슬렸습니다. 시골은 찻길도 없기 때문에 밤이 되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조용해졌습니다. 그 사이로 내가 동전을 넣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돈을 넣고 버튼을 누르자 제비뽑기의 램프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렴풋한 그 광경에는 어울리지 않는 무척 저렴한 전자음이었습니다. 당첨되더라도 2개는 한 번에 못 마시겠는데 라며 쓴웃음을 지으며 주스를 꺼내려고 했지만 조명이라고는 자판기에 고장난 형광등뿐이었습니다. 어슴푸레하기 짝이 없는 빛 때문에 자판기 배출구는 깜깜해서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스는 어디 있나 싶어서 손으로 더듬으며 배출구 안을 뒤지고 있을 무렵이었습니다. 손을 잡혀버렸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 되겠지만 말 그대로 배출구 안에서 나온 손이 내 손을 잡았던 것입니다. 마치 악수를 한 것 같은 꼴이었습니다. 순간적으로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틀림없이 사람 손의 감촉이었습니다. 게다가 점점 잡는 힘은 강해져서 아플 정도였습니다. 그제야 정신을 차린 나는 온 힘을 다해 필사적으로 손을 잡아당겼습니다. 상당히 강하게 잡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손은 쑥 빠졌고 나는 반쯤 얼이 빠져서 자전거에 올라탄 뒤 전속력으로 도망쳤습니다. 혼란스러웠기 때문에 분명한 기억은 없지만 그 손의 감촉과 등 뒤에서 들려오던 삐삐거리는 소리만큼은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제비는 버튼을 누르고 5초 정도 후에는 멈추기 마련인데 지금 생각하면 어째서인지 계속 울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혼자 사는 집에 그대로 들어가기에는 너무 무서웠기에 나는 그대로 친구 집에 쳐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판단을 놀았습니다. 혼자 있었다면 미쳐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손이 움직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마치 악수를 하는 것 같은 모습으로 거기만 가위에 눌린 것처럼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도 보통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인지 우리는 둘이서 밤이 새도록 머릿속으로 연부를 외웠습니다. 그러자 밤이 깊어질 무렵 갑자기 무엇인가로부터 풀려나듯 경직이 풀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나는 어떤 것이던 입이 달려있는 것에는 손을 넣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자판기는 물론 우체통이나 편지함 같은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왜냐하면 악수당할 테니까 말입니다.